네, 지역사회복지론 제 5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과 관련해서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과 미국, 영국, 일본이라고 하는 복지 선진국의 모형들이 갖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운동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타나는 실천 모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정답은 3번 니언 리얼 사회운동이나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모델은 빠져 있겠고요.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럼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관련이 있느냐, 우리 정답 및 풀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계획 모델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1차 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이 잘하고 있는 어떤 그 특징 중, 강점 중에 하나는 외국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토착화시킨다는 거죠. 일본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 강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제 여러 나라에 있는 사회보장 관련된 제도들을 전문가들을 보내서 이제 배우기 하는 거죠. 배워오거나 이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일본에 맞게끔 이제 재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영국형 모델을 많이 준용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영국형 모델을 많이 모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조직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변화, 지역사회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미국형 모형보다는 중앙정부라든지 혹은 중앙에 있는 사회복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영국형 모델에 입각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참가 모형, 그리고 지역복지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형들이 그럼 어떠한 근거,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런 모형들이 도출됐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첫 번째는 바로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인데요. 재택복지 서비스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 당시에 거택보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뭐 이런 형태인데, 이 거택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재가 서비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와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은 60년대에 굉장히 인구 고령화 문제가 확대되어집니다. 이제 노인 인구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주택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양로시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하면서
자, 이런 시설들을 건립해 나가는 것과 인구의 고령화 속도,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노인복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속도가 인구 고령화 속도,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양로시설이 노인 문제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을 파견을 해서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영국이 지향했던 탈시슬람 모형 이후에 나왔던 지역사회 보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형 지역사회복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도 이제는 다양화되는 거죠.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시설 혹은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 재가시설이라고 하는 재가서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 공간은 굉장히 축소가 되어지지만 이 서비스의 경우는 대규모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들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인구가 굉장히 많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홈헬퍼라고 하는 이런 인력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인력들을 창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서의 어떤 고용 창출 효과도 가져온 것이 일본의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하면 사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든지 1등을 추구하는 굉장히 경쟁지향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화에 있어서도 일본을 앞서려고 하는 듯한 어떤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계 고령화 현상을 한번 쭉 지켜보면 자, 총 인구 가운데 전체 국가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가지고 고령화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령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서유럽에 있는 10개국의 평균을 잡았을 때 196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1.4% 정도가 됐고요. 95년도에는 14.9%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2019년 현재 세계 유럽 10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9.1%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15%에 육박할 정도의 14.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서유럽 10개국의 평균이 11.4%를 차지하는 그 당시에 일본은 그 절반 수준인 약 5.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오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 혹은 후기 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95년도에 14.5%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5년이 걸렸고요. 자, 14%에서 20%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약 12년 정도.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21.5%를 차지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자, 고령화가 시작된 1970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약 3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14%라고 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 시기부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는 14.2%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통계청에서는 앞으로 9년 정도가 지나는 2026년, 물론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9년이 되겠고요. 2020년 현재 앞으로 6년 정도가 지나면 20%라고 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진입한 시기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약 26년, 일본보다 약 11년 정도 더 단축된 기간이라는 거죠. 이런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고,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5년이 되면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36.7%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약 37% 수준으로 일본을 이제 따라잡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의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두 번째 모형은 주민 참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주민 참가 모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을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서 제가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창출, 고용에 대한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급여나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가 인구가 고령화되는 문제들이 심화되고 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급여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인구 집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 인력,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형이 주민 참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럼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느냐? 결국 볼런티어라고 하는 자원봉사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죠. 자, 실질적으로 재택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모형이 바로 주민 참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복지 서비스 수행에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이 모형을 실제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족한 인력들이 있죠. 이런 인력들을 보완해내기 위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자, 해결하자라고 해서 풀타임의 전문 인력도 있겠지만 파트타임의 홈헬퍼라든지 볼런티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이 시기에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80대 초반의 볼런터피아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종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어떤 성격들도 많이 포함되어질 수 있겠고요. 자, 한신 아와이 지진이라고 하는 고베 대지진이 95년도에 발발을 했는데 이때도 가정봉사원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일정한 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비를 제공하는 유급 가정봉사원들 이런 인력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력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시행됐잖아요. 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려고 놓고 보니까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직업군으로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의 어떤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의 보완적 모델로서의 주민 참가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형들이 이제 집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인근에 있는 나라의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중에서 전파 이론 혹은 확산 이론에 입각한 내용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파 이론이나 확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위계적 확산이나 공간적 확산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위계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혹은 식민지 종주국에서 식민지국으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제도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자, 아프리카 지역에 가족수당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시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족수당 제도는 어떤 배경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져 있던 아프리카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독립을 한 이후에도 기존에 이런 제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위계적 확산에 의해서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져서 운영되는 것처럼 공간적인 확산이죠. 가까이 인접해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파 이론 혹은 확산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의 마지막 모델은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복지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이런 지역 차원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만들어졌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좀 앞서서 90년대 와서 지자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주도했던 것을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일종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넓은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자,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 차원의 대규모의 어떤 조사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욕구나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아마 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떤 네트워크이냐? 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주택과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간다라든지, 재가복지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해 나간다든지, 주민 참여,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복지 계획 모형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세 나라의 모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형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모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재택복지 서비스 모형,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모형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탈시설화 모형, 시설을 사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탈시설화 모형이나 지역사회 보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민관협동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형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형 모델이나 일본형 모델은 다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모형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로스만이 제시한 여러 가지 모델들도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하는데 적용된 사례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권력이나 자원, 정책 결정이나 재원 이런 것들의 분배에 있어서 불균형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회 모형, 사회행동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데는 사실 적극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실제 그 기관을 이용하거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의 그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특히 옹호활동이 필요한 사회행동, 이런 활동에는 굉장히 좀 취약했다. 사실은 시민권 운동이나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에는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실제 NGO나 NPO 단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차원에서 사회행동 모형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진국 모델이 갖는 시사점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탈시설화 모형이 갖는 또 시사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사회 중심 실천 모형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시설의 어떤 서비스의 내용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겠고 시설 자체도 다양화되고 또 시설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는 개방성도 갖추어야 될 것이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권리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여러 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에 대한 침해 문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 같은 경우는 영국형 모델이나 일본형 모델을 어느 정도 모방을 해서 가져온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 전제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늘 풍부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자원, 재원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눠줄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이게 사회복지 현장의 핫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후원자나 후원단체나 혹은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용자 수입 이런 수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에 충족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외부에서 새로운 어떤 펀드를 조성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모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우리 한국적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후원자나 후원단체 이런 여러 조직들을 활용하거나 확보하거나 또 하나는 외부의 펀드를 지원해주는 법인체로부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제안서, 일종의 프로포잘을 제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형은 재가복지 서비스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이 재가복지 서비스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사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정에서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돌봐줄 가족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게끔 하고 있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시설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다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특히 유휴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의 모형처럼 80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정봉사원, 홈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훈련시켰고 유급 가정봉사원과 무급 가정봉사원 형태로 해서 운영을 특히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그 재가복지 사업으로 이게 재가복지 봉사센터나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정착은 했지만 여전히 재원의 확보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다양화,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어떤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형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를 할 때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로컬 거버넌스를 바탕에 두고 있는 모형 자체가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사회보장 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2015년 7월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이런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복지에 좀 국한된 계획이었다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료, 보건, 교육, 노동, 환경, 조세 이런 다양한 영역과 통합을 시킨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를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그 범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 문제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지역의 수요나 욕구를 조사를 하게 하고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급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사회 보장 모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선진국 모형이 갖는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과 관련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클래스룸을 통하거나 학과 카페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원칙과 과정,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